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더 워존의 7월 3일 기사로 미 해군의 UJTS 프로그램의 새로운 연기 소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는 에이비에이션 위크의 최초 기사를 인용하여 UJTS 타이밍 딜레이 배경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채널에서 해당 내용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다 죽어가는 보잉에 또 인공호흡기 하나를 추가해줬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 설명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더 워존의 기사를 베이스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더 워존과 에이비에이션 윅에서 말하는 UJTS 타이밍 딜레이 배경과 이에 대한 저의 생각. 두 번째는 T-45 고기동 시 엔진 스톨 발생 이유와 설계 변경점. 세 번째는 아래 4번, 5번을 설명하기 위한 보잉이 기체를 개발하는 과정. 네 번째, 국내외 밀떡들이 말하는 보잉 추가 인공호흡기론. 다섯 번째, 반대로 추가 인공호흡기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 여섯 번째, PLM 정교 착함 모드와 ACLS가 있음에도 착함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UJTS RFI에서 말하는 Unflared 랜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작정하고 사족을 달 생각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며 기사 내용의 자막은 주황색 바탕으로 표시가 되고 중간중간에 개인 의견이나 보충 설명은 파란색 바탕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미 해군 T-45 훈련기 비행시간 100만 시간 달성 중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딜레이. 미 해군의 제2훈련 비행단은 1991년 이후 T-45 고스호크 훈련기에서 100만 시간이라는 비행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114년 이상 동안 비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항공모함용 T-45를 이착륙이 불가능한 신형 훈련기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달성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나마 남은 고스호크가 10년 안에는 퇴역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해군은 어제 7월 첫째 주 보잉사 관계자들과 함께 텍사스주 킹스빌 해군 항공기지에서 제2훈련 비행단의 100만 비행 시간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맥도널 더글러스는 보잉에 인수된 후 BA 시스템즈로 변경된 영국 항공우주와 협력하여 T-45를 개발했습니다. 제2훈련 비행단은 미시시피주 머리디안 항공기지에 주둔하는 제1훈련 비행단과 함께 해군의 대부분의 고스호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45A 버전의 고스호크는 영국의 호크 훈련기를 기반으로 하며 1991년 미 해군에 처음 도입되어 T-2 버크아이와 TA-4 스카이호크를 대체했습니다. 이후 10년 뒤에는 글라스 칵핏과 개선된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춘 C 사양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육상 기반으로 제한된 T-45B는 제작되지 않았으며 T-45A도 결국 C를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약 190대의 T-45C는 여러 해에 걸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기동 중 위험성이 있는 압축기 스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스왑 엔진 흡입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조종사들 사이에서 보고된 저산소증과 유사한 생리학적 이상 증상의 급증에 따라 새로운 산소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부연 설명입니다. 제트 엔진에서의 압축기 스톨은 압축기 내의 에어로포일, 즉 압축기 블레이드의 공력 스톨로 인해 비정상적인 공기 흐름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압축기 블레이드의 받음각이 임계 받음각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하나 이상의 로터 블레이드 단계가 다음 단계로 공기를 원활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공기의 흐름 공급과 공기의 흐름 수요 사이의 불균형, 즉 엔진 회전 속도와 호환되지 않는 압축 비율이 발생할 때 일어납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원활한 공기 흐름이 중단되고 터빈 내에서 난류와 압력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압축기 스톨은 압축기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을 느리게 하거나 정체되게 만들며 때로는 역류를 초래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압력 이상으로 공기가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트 추진 항공기는 압축기 스톨 발생 시 엔진에서 어느 정도의 추력 손실을 일으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에서 엔진 찐빠라 생각하면 좋을 듯 하고, 심지어는 완전 추력 손실, 즉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시동 꺼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스톨은 당연히 엔진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스톨로 인해 단발 엔진의 경우 전방 추력 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공기 흡입 부분을 설계 변경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인렛 형상에서 공기 흡입 각도가 3도 차이가 발생했다면, 변경된 인렛 설계안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즉 경사 구조를 만들어 공기의 흐름 축을 변경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공기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 끝입니다. 해군 발표에 따르면 제2훈련비행단의 지휘관인 에런 라이어 해군 대령은 킹스빌 해군 항공기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992년 5월 1일 제21 훈련 비행대대의 첫 교관들이 새로운 T-45A 고스호크 훈련기에서 해군 조종사들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26일 해군이 T-45 훈련기의 완전 운용 능력을 확보한 지 1년 3개월 후 제22 훈련 비행대대의 토마스 사 크루즈 소령이 해당 훈련기의 267호를 조정하여 기본 전투 기동 훈련 이벤트 중에 해군 항공기지에서 T-45의 100만 비행시간을 돌파했습니다. 행사에서 해군 항공훈련사령관인 리치 브로피 해군소장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력한 국방은 우리가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미 해군의 관점에서 우리는 항모항공단을 통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항모항공단은 이곳 킹스빌에서 훈련했고, 이곳이 바로 미 해군의 심장입니다. 미 해군 최고의 타격대는 항모항공단이며, 100만이라는 훈련시간 돌파의 이정표를 되새겨볼 때 이것은 114년 동안 계속 비행한 셈입니다. 해군 항공훈련사령부는 또한 미래의 미 해병대 조종사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T-45는 동체 옆면에 네이비 대신 마린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 해군의 T-45C는 당분간 비행시간을 계속 쌓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4년 전 처음 공개된 UJTS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6년에 선정업체와 함께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2028년까지 고스호크를 새로운 훈련기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은 원래 미 공군을 위해 개발된 T-7A 레드호크 훈련기의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하여 TF-50N을 제안했습니다. 이 훈련기는 카이의 T-50을 기반으로 하며 T-7A와의 미 공군 훈련기 경쟁에서 패배했지만 경공격기 FA-50 파생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텍스트로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와 함께 M346N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 국가에서 운영 중인 레오나르도 M346의 해군 버전입니다.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은 터키 항공 우주산업과 협력하여 개발 중인 프리덤 제트 훈련기의 해군 버전을 미 해군의 T-45 색상으로 렌더링한 이미지를 이전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월에 해군은 UJTS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 요청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훈련기를 2028년에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기들이 언제 취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예상 일정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부연 설명입니다. 다른 국내외 군사 전문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UJTS 2년 연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미루고 미룬 계획이 2026년까지는 기체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2028년으로 RFI를 통해 연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28년까지 기존 고스호크를 교체하고 새 기체를 운용하려는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기사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이 실제 전력 교체 타이밍은 기약 없이 연기된 것입니다. 이번 타이밍 연기에 대해서 워조는 UJTS 사업에서 항모 착함 여부에 대한 내부 논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기존 요구 조건은 실제 항모 착함이 아니라 야전 착함 훈련이라는 내용으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변경 RFI 내용을 찾아봤으나 랜딩 관련 요구 조건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RFI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미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주소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100% 제 개인 의견입니다. 들어보시고 반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타이밍 딜레이 사유를 겉으로는 기술 요소의 변경으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타이밍 딜레이 요건들은 정말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파이낸셜, 커머셜, 디자인, 엔지니어링, 퀄리티, 밸리데이션, 매니팩처링, 로지스틱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이슈 등등으로 말이죠. 네가 뭘 알아?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년 동안 제가 했던 개발 업무는 보잉이 개발한 비클 디벨롭먼트 타이밍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 마일스톤 중에 주요하게 빵꾸 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일스톤을 패스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룹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개발 과정을 요약해보자면 선행그룹에서 벤치마킹을 베이스로 한 타겟 컨텐츠가 선정이 되고, 그럼 이걸 파이낸스가 받아서 트루 코스트 개념으로 타겟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타격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팀들이 죄다 들어와서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요구 조건 이꼴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 조건과 각각의 크리테리아를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스튜디오가 버무려서 디자인을 뽑아내고, 동시에 엔지니어링에서는 기타 그룹, 그러니까 퀄리티, 생산, 로지스틱, 밸리데이션, 세이프 등등 관련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 패키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 이 패키지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매, 이 구매에 넘기게 되고, 구매는 정식 루트를 통해 이 요구 조건 패키지를 업체에 뿌리고 RFQ를 진행합니다. 업체 선정을 주로 즐기시는 밀떡들은 RFQ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쉽게 견적 내라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안에 RFQ에 대한 피드백, 즉 견적을 각각 업체로부터 받는데,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업체 공급 가격과 요청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 타이밍을 필두로 각종 디자인 제한 및 원가 절감 제한, 그리고 데비에이션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걸 회신을 받아 엔지니어링과 서플라이 체인 그룹의 리딩으로 각각 키 스택홀더스, 생산, 퀄리티 위에서 말한 각 그룹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각 업체에 대한 어세스먼트, 평가를 진행하고 업체 노미네이션, 선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선정 업체에게도 회신하지만 탈락한 업체에도 각 분야에서의 대략적 등수와 함께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다독여줘야 다음 입찰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또 도전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MFP 사업자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개거품을 물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튼 수년의 개발 내용을 몇 줄로 정리하려고 하니 어려운 듯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흘러갑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번 건을 지켜봤을 때 외부 요인을 잘 포장하여 전체 타이밍을 연기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보잉을 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미국, 유럽의 회사들과 일을 하면서 습득한 것이 마케팅이나 프로그램 운영팀, 즉 돈과 정해진 시간 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실적으로 먹고 사는 그룹은 절대 자신들의 목적 변경을 위해 본인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유를 다른 이유로 포장하여 제3의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며, 그리고 이 요인은 자기 밥그릇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특히 스튜디오 그룹, 즉 디자인 그룹이나 순수 엔지니어링 그룹의 미흡함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이스한 도그 베이비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전히 엔지니어링 입장의 개인적 생각이며 모든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팀이 그렇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엔지니어링 피해 망상적 사고가 아니냐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자, 돌아와서 일부 채널이나 댓글을 확인해보면 결국 보잉의 인공호흡기를 하나 더 달아주려는 심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적 심증으로 보잉 인공호흡기론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즉 자국 업체를 살리기 위한 여론, 그리고 업체의 로비,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먹고 사는 정치,
이 정치적 배경은 그 어떠한 이유를 가져다 붙여도 이겨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즉, 보잉이 아무리 해도 UJTS 사업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근거는 밀리터리 채널에서 사실적이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 빌리님의 입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T7의 윙락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100%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는 하나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소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군용 기체 보강 및 변경점으로 인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보잉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특히 보잉은 기본 사양, 공군용, 기체도 운용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는 비용이나 개발 기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올 11월 대선으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조건에서 UJTS 사업에는 보잉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트럼프 강경론 등의 정치적 배경입니다. 저도 이 내용은 동의를 하며 결국 정치적 배경은 그보다 강력한 정치적 사유로 누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군용 기체 보강 및 변경점은 현재 RFI 기준으로 모두 동일한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T7A가 라이트한 기체로 유독 해군용에 약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 유독 보잉에게만 보다 더 정교한 잣대를 들이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는 보잉뿐만 아니라 록막 하이 연합과 레오나르도사가 모두 동일하게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건 기사 후반에서 다른 전문가들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랜딩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 밀떡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한 군사 채널,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언플레어드 랜딩을 무점등 착륙이라고 해석 및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야간 비행 시 항모 갑판에 라이팅 신호나 유도등 없이 착륙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글판 위키피디아도 이를 우리가 흔히 아는 미사일 교란 장치, 플레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잘못된 해석으로 언플레어드 랜딩이란 쉽게 기술을 들지 않고 착륙하는 랜딩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럼 플레어 랜딩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플레어 랜딩이란 항공기가 착륙할 때 엔진 스로틀을 아이들로 맞추고 기술을 들어서 하강률, 즉 기체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떨어지는 기체의 속도를 낮추고 부드럽게 착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초대형 여객기인 A308이 플레어 랜딩, 쉽게 소프트 랜딩을 하지 않고 착륙한다면, 즉 몇백 톤의 무게로 빠른 강하율로 착륙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충격이 기체와 탑승자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체로 넘어와서 플레어 랜딩 시 일반 상용기를 기준으로 앞쪽 랜딩 기어, 그러니까 노즈 랜딩 기어에서는 전체 충격량의 10% 미만을 처리하도록 설계하고 나머지 90% 이상을 뒤쪽의 메인 랜딩 기어에서 하중을 받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플레어드 랜딩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술을 낮춰 받음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하중 분산으로 위에서 말한 하중 분산을 조정하여 다시 기체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언플레어드 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UJTS 내용에 필요한 이유는 항모에서 이착륙할 때 훈련생들이 정확한 타이밍과 기술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실제 작전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착륙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요구 조건으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비교적 짧은 곳에서 빠른 착함 또는 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RFI 내에 항모 접근 고정 받음각 항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항모 접근 시 기체에 대한 받음각의 요구 사항인 것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항모 접근 고정 받음각 요구 조건에서 6회에서 10회 언플레어드 랜딩 이란 요구 조건은 훈련 이벤트 동안 기술을 들지 않고 6번에서 10번 정도 랜딩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랜딩 구조 설계와 기체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번에서 10번이라는 횟수를 정한 이유도 기체의 무리가 반복되는 착륙을 무한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 조건들이 글자로 적힌 대로 쉬운 조건이 아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기사 부분에서 해당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 설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는 새로운 훈련기들이 언제 취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예상 일정은 제공되지 않았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작은 늦게라도 하겠지만 마무리는 언제라고 확인이 안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조건들도 향후 보잉을 선택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조심스레 의견을 내봅니다. 이 지연에 대해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에이비에이션 위기였습니다. 이 지연의 주요 요인은 UJTS 훈련기가 항공모함 이착륙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UJTS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이 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이는 훈련 철학에 큰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 해에 더 워조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확립되고 검증된 방법론을 터무니없이 깨뜨리는 것처럼 들려서 과거와 현재의 해군 조종사들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이것이 완전히 사실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여러 가지 요인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해군 항공부에 깊이 뿌리박힌 조종사 중심 문화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에는 큰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부연 설명입니다. 말을 어렵게 써놨습니다. 요약하자면 비록 시뮬레이션 및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기술이 발전했어도 실제 항공모함 착함 훈련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ICLS, PLM, 그리고 ACLS 등 화면 보면서 또는 기체가 알아서 착함하는 자동 착함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슈퍼호넷에서 사용하던 PLM이 항공모함과 데이터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동적 가이드 개념의 착함 모드라면 ACLS는 항공모함의 전용 레이더를 사용하여 항로 수정 정보를 제공받는 데이터 링크 개념 등을 포함한다는 것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CLS가 문제점은 많다고 해외 밀떡들과 주고받은 걸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즉 이렇게 기술 발전이 있더라도 파일럿들은 실제 항모 착함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며 이는 전쟁과 같은 상황 또는 일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긴급 모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수동 항모 착함이 필수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프로토나 트레이닝 비클 개발 시 긴급 상황에서 강제로 기체 파워를 차단하는 유럽의 퓨얼 컷오프나 기타 시스템 킬 및 이머전시 모드를 준비하는 경우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항모 착함 요구 조건 삭제 결정 중에 미 해군에서 제시한 근거 그리고 논란에 대해서 과거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이 일정 부분 이상 계시면 영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 끝입니다. 해군 항공기업 수석 지도부는 여전히 UJTS 훈련기가 야전 착함 훈련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라고 6월에 발표된 최신 UJTS 계약 공지에서 밝혔습니다.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의 해군학부 비행훈련 시스템 프로그램 사무소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NA가 결정을 내리면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훈련기에 대한 야전 착함 훈련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관련된 초안의 내용들은 삭제를 하거나 수정할 것입니다. 항모 기반 항공기는 지상 기반 항공기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되며 통상적으로 상당히 강화된 착륙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항모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는 복잡하고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에이비에이션 위크는 현재 공개된 UJTS 요구사항에 대해 훈련당 6번에서 10번 기술을 들지 않고 착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훈련기의 수명 동안 플레어 착륙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군은 항모 기반의 파일럿들에게 기본적으로 언플레어드 랜딩 훈련을 시킵니다. 에이비에이션 위크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언플레어드 랜딩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프로그램의 비용 상승과 프로그램 스케줄에 대한 불확실성의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잉의 T7, 록히드 마틴 카이의 TF-50N, 텍스트론 레오나르도 M36N은 그런 유형의 충격을 견딜 수 없으며
UJTS가 엔지니어링 및 제조 개발 프로그램이 될 정도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해야 할 정도로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는 뜻이며 보잉뿐만 아니라 모든 경쟁자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에 대한 최종 요구사항이 무엇이 될지, 그리고 T-45를 대체할 디자인이 언제 군에 인도되어 서비스를 시작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해군 및 해병 조종사들은 계속해서 오래된 고스워크로 비행시간을 기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당 기사의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는 항모 기반 기체와 육상 기반 기체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간단히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항모 기반 기체와 육상 운용 기체의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은 분은 밀리터리 팩트남 채널 영상번호 122번 제목 TF-50엔 무엇이 변경되나? 전직 미 해군 파일럿의 답변 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족을 달다 보니 내용이 조금 길어진 점,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소 부정확한 내용을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댓글로 부족한 부분들은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배우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